개장 전 꼭 확인해봐야 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화요일 세 분과 함께 볼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케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유주원 기자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앞서 이슈 메이커 코너에서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시총 사이즈 2조 원이 넘는 한 기업의 상한가 소식은 우리가 또 집중 조명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이슈, LIG넥스원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어제 이 시간이었죠. 조호진 대표님이 또 LIG넥스원 공시 내용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한화가 탐내던 미국 로봇 기업 인수를 LIG넥스원이 먼저 선점을 했다라고 어제 조호진 대표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LIG넥스원의 고스트로보틱스 인수 절차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김선영 대표님. 네, 말씀하신 대로 LIG넥스원 기존 방산 테마에 로봇 테마까지 겹치면서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8일이었죠. 장 마감 후에 이제 미국의 사적 보행 개발 업체 고스트로보틱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같이 얹혔는데요. 2015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현재 지금 로봇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사적 보행 로봇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6월 달에 서울 용산공원에서 대통령 집무실 경호용 로봇으로 시험 운영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조금 알려진 기업인데 LIG넥스원 같은 이 회사 지분의 60%를 3,150억 원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 방식은 일단 고스트로보틱스 지분 인수를 위해서 미국에 세운 이제 특수목적법인이 있어요. 이제 LNGR이라고 이것에 1,877억 원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인수 대금 같은 경우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국 투자 프라이빗 에쿼티와 함께 조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일단 이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취득일은 내년 6월 30일 기준이다.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6월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면서 증권가에서도 LIG넥스원에 대한 목표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 하루 만에 30포인트가 급등했으니까 목표가 새로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릴 건데 이건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항상 이제 인수 대상 기업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고스트로보틱스에 대한 재무 정보나 이제 전망이 부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수 금액이 정당한지 솔직히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스트로보틱스 GRC라고 불리는 기업인데 이것과 별개로 이미 국내에 고스트로보틱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GRT라는 기업이 있는데 희한하네요. 이미 고스트로보틱스의 개발한 비전 60 모델에 이제 대한 국내 판권을 이미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미국의 본사 GRC의 그 원천 기술을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제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M&A 할 때 뭐가 좀 골치 아프냐면은 추후에 이제 국내 개발과 생산을 판매 위해서는 GRT에 가지고 있는 이 판권이 끝날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GRT를 같이 인수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GRT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비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얼마 책정되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정리 작업이 잘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잘 정리된다고 하면은 이제 빈익 사업이었죠. 이 빈익 사업 중심의 구조 때문에 뭔가 저평가로 있었던 LIG넥스원의 멀티플이 정상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판권을 사든지 회사 자체를 추가로 사든지 이렇게 되게 할 가능성 이거를 좀 지켜보라는 얘기고요. 이어서 어제 나온 대규모 공시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수력원자력하고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조호진 대표님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중공업이 사명을 바꾼 회사이고요. 그리고 원자력에서 이제 원자로를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고 세계에서도 한 3군데 정도라고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에 대한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원전이 가장 또 효과적이고 값싸기도 하고 물론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그 위험성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만큼 많은 또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원자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열이 많이 과도하게 나온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그 열을 식히는 기계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증폭된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안 좋긴 하지만 그걸 감소시킬 만한 이제 기술이 이미 개발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겼는데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원천적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프랑스, 중국이 있는데 이게 3파전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에 대한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거지 원전에 대한 시공에 대해서는 사실 한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실제로 원전을 수주할지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에 대해서 원자로를 공급하는 그런 이제 상생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도 사실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번에 신한울 그 우리나라 원전을 갖다가 이제 그 수주했는데 이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일종의 최소한의 먹을거리를 갖다가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갖고 주가가 이제 반등하진 않죠. 그 주가 반등하려면 이제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온 사우디 원전이라든지 루마니아 원전이라든지 체코 원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가로 수주를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주가 올라갈 텐데 사우디 원전에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역시 이제 그 다른 차세대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사우디에 그 원전이 필요하냐? 그 엄청난 원유를 갖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가 원전이 필요하다 해서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내심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원전을 갖다 그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있는 UAE의 그 ARP 1400을 갖다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수주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옆 나라니까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UAE 원전이 얼마나 그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냐면은 UAE의 그 신권 화폐에 지난 연말에 UAE 원전이 갖다가 그 박아놨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어처구니 없는 게 왜냐면 자기네가 그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네 신권에다가 UAE 원전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정도로 UAE도 여기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 빈살만 왕자들이 보기 때문에 한국의 원전을 갖다 갖고 싶은데 중국의 원전을 갖다가 눈독 들이는 또 하나 이유는 무엇이면 중국과 그 사우디가 밀착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사우디의 그 원유를 가져갈 때도 그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그 풀지 않으면은 중국의 원전 가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중국의 2파전이 되는데 내년 상반기쯤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루마니아, 체코 원전, 사우디 원전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이제 터지면은 사실은 에너빌리티 주가가 한 번 더 점프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는 사실 대선 전후로부터 정책 기대감을 잔뜩 받았던 테마인데 올 한 해는 유독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시가 원전주 전반에 올 한 해 연말 선물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유주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신규 상장되는 LS 머티리얼즈 소식인데요. 최근 공모주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자, LS 머티리얼즈를 포함 전반적인 연말 연초 공모주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유주환 기자님, LS 머티리얼즈는 어떤 기업입니까? 네, LS 머티리얼즈는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울트라 커패시터 모듈과 셀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620억 원, 영업이익 1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6천 원에 확정이 됐고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879억 원가량의 공모를 하게 되고 예상 시가총액은 약 4,059억 원입니다. 전체 공모 물량의 40%가 구주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3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일반 청약에서도 1,1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상장 첫날인 LS 머티리얼즈를 바라보는 기대감이 지금 좀 많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6월에 공모주 가격 제한폭을 400%로 늘리는 제도 개선이 있었던 이후에 종목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첫날 수익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지난주에 첫 따따블 사례가 좀 등장을 하기도 했어요. 6일에 상장했던 KNS가 수요 예측 결과 희망밴드를 초과한 23,000원의 공모가가 책정이 됐는데 이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300% 급등해서 거래를 마친 데 이어서 이튿날까지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좋게 보는 두 번째 이유로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KNS도 2차 전지 관련주로 꼽혔고요. 또 지난달 17일에 상장했던 에코프로 머티의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실적 이슈로 인해 공모 희망밴드 하단이었던 36,200원의 공모가가 정해졌고 상장 당일에도 주가 상승률이 58%로 좀 아주 높았던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낮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263%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오늘 상장을 하는데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한 1억을 넣으신 분도 뭐 몇만 원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오늘 따상을 하더라도 뭐 짜장면 몇 그릇 이제 드시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렇게 투자자들이 배정받은 공모주 수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 상장 이후 매매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증권가 분석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공모주가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이 가뿐히 넘어갑니다. 또 주관사, 공동주관사, 인수회사가 이제 배정 물량이 다 다르다 보니까 중복해서 좀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경쟁률이 이제 워낙 높다 보니까 충분하게 물량을 확보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또 인기가 높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에 시초가부터 매우 높게 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마치 좀 그림의 떡같이 느껴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주가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요. 하반기 이후 상장한 기업들의 당일 수익률과 이후 일정 기간 보였던 수익률을 좀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장 당일 수익률과 이후 수익률이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흥국증권이 올해 연초 이후에 상장한 기업들의 현 시점 수익률 상위 리스트를 분석을 했는데요. 상장 당일부터 공모가의 50% 이상 오른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상장 이후 공모주의 절반 수준까지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져 있는 기업들은요, 상장일 당일에 이제 하락세를 보였거나 상승을 했더라도 좀 그 폭이 크지 않았던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걸 소개를 시켜드린 거는 지금까지 이런 경향성이 있었다는 것들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신규 상장들의 경우 주가 변동폭이 며칠간은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럼 남은 올 한 해 또 내년 초 신규 상장을 앞둔 기업이 많은지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이 상장을 예고했는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오늘 LS 머티리얼즈 이후에 내일 이제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이 또 상장을 합니다. 블루엠텍은 의약품 이커머스 기업으로 백신과 의약 외품 유통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 테슬라 요건이라는 상장을 하는 기업인데 지난해 약 10억 원가량의 이익을 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는 했습니다. 매출 신장률은 연 86%로 좀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5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서 공모가가 희망 밴드를 초과한 19,0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또 이어 진행한 공모 일반 청약에서도 1,7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남은 공모 청약의 기회로는 DS 단석이라는 기업이 유일합니다. DS 단석은 자원 순환 기업이라고 소개를 되는데요.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재활용, 플라스틱 재활용 등 크게 3가지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향후 2차 전지 재활용과 2세대 바이오 디젤 부문도 키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고요. 아마 오늘쯤 공모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모가도 좋게 나올 것이라고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올해 실적 수치가 이제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좀 공모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주 14일과 15일 일반 청약을 거쳐서 다음 주 22일에 상장을 합니다. 자, 내년 1월에 신규 상장이 이어지는 것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포스 단말기와 키오스크 제조사인 포스뱅크, 또 벤처캐피탈인 HB 인베스트먼트, 조선 기자재 제조사인 현대힘스 등의 수요 예측이 1월 둘째 주로 예정이 돼 있고요. 2차 전지 부품사인 이닉스라는 기업도 1월 중순에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장 직후 LS 머티리얼즈 과연 KNS에 이어 제2호 따따블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따따상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장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이야기 해봤으니 배터리 쪽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다음 이슈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개발 각축전 소식 준비했는데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 지금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흑연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김선영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지만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K배터리의 약점이라고 하죠. 이제 흑연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무기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주목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미 주목을 받아왔고요. 이 소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계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일단 10배 정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주행거리가 향상될 거고요. 그리고 충전 시간이 단축되는 등 뭔가 이것에 크게 기여하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가 되는 어떤 신소재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너무 비싼 가격이 이게 해결이 돼야 될 뿐인데 사실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격 차이가 이제 2~3배 차이도 되게 많다라고 할 텐데 자그마치 8배 차이가
나니까 이건 당장 이제 뭔가 상품화시키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솔케미칼이 이제 전북 익산 쪽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완공했고, 제가 알기로는 주요 고객사들과 이미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SK 머티리얼스나 SKC나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뛰어들면서 내년부터는 음극재에 대한 어떤 생산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가격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국이 뭐 흑연 자꾸 무기화하고 하니까 실리콘 이 음극재 요거 이제 많이 나와주면은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건 알겠는데 흑연계 음극재보다 8배나 비싸다는 점 지금 말씀해 주셨죠. 가격을 낮추는 게 관건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가격 낮추는 건 뭐 방법 없습니다. 생산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공장을 뭐 우리가 뭐 생산 많이 하겠다 해서 공장 오늘 증설해서 내일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공장 증설에도 시간이 있고 라인 넣고 뭐 테스트하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이 음극재 소재 가격이 보니까 톤당 60에서 80달러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흑연재 음극재는 8달러 수준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급 브랜드 차종에만 들어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실리콘 음극재를 포르쉐 타이칸에 넣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생산이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번에 이제 뭔가 생산이 크게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내년에는 톤당 40달러, 지금보다 한 딱 반 정도 떨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잘 된다라는 어떤 보장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 있구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멀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흑연 음극재보다 이제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더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계속 투자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실리콘 함량이 늘어나면은 배터리가 팽창하고 나서 이제 이전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위험성도 같이 공존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고함량 제품에 상업화에 발목이 잡혀 있는 부분이어서 기술력도 좀 많이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기술력 두 가지가 함께 발전해야 하는 만큼 현재 실리콘 음극재 개발 연구 중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단 이런 이슈와 관련돼서 투자하신 분들은 절대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우리 조진 대표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LG전자 주가를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LG전자 연일 주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LG그룹 계열사를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는 팔고 디스플레이는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하나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조정하는 거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이제 LG 디스플레이 먼저 설명드리면 LG 디스플레이가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한테는 되게 치명적인 그 손실을 계속 기록 중인데, 이번에 LG그룹에 이제 그 인사를 내면서 LG 이노텍 정철동 대표를 이제 LG 디스플레이로 보냈습니다. 정철동 대표는 LG전자, 예전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근무했었고, 그 다음에 LG 이노텍에 갔는데, LG 이노텍에 갔는데 이제 재임 기간 동안 주가 상승률이 300%가 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LG 이노텍도 뭐 당연히 주가 높을 만하지 않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거랑 실제로 대표가 가서 실현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철종 대표가 이제 LG 이노텍에 좀 저부가 가치의 사업을 정리를 하고 고부가 가치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LG 이노텍이 이제 LG그룹 내에서 알짜배기를 변신을 시켰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LG 이노텍의 이제 광 모듈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키우면서 해당 사업에 아이폰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면서 아이폰과 그 LG 이노텍의 이제 주가가 연동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런 것을 갖다가 아마 구본무 총수가 이제 높이 평가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기사회생 시켜달라라는 취지로 이제 정철동 대표가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적자 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구조조정은 사실은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에 가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이제 인원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LG 이노텍이 시절에 정철동 대표님이 했고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LG 디스플레이도 성공적으로 이룰 것이다라고 이제 외부 투자가들이 보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철동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LG 디스플레이 40세 이상 생산지 근로자에서 희망퇴직 시행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프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LG 디스플레이는 OLED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집니다. 어떤 측면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더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실제로 매출을 올린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청 대표에게는 중요한 어떤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은 우호적입니다. 왜 우호적이냐면 아이패드에 이제 내년부터 OLED가 탑재가 되고 OLED 탑재하는 아이패드의 기종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폰과 아이패드하고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점에서는 3배, 4배 정도 더 크게 넓어지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게는 중요한 매출처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매출처를 할 수 있는 이제 전장 디스플레이. 우리는 다 지금 신차를 타면은 디스플레이 깔끔하게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이제 OLED로 이제 변환하고 있는데 LCD에서 OLED를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시장이 엄청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는 시장은 우호적이다 볼 수가 있고요. LG전자에서 말씀을 드리면 LG전자는 TV 부분과 가전 부분이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우리가 거기에서 희망적으로 보는 건 이제 전장 사업부를 수년 전부터 이제 열심히 매진을 하는데 작년에서 올해도 전장 사업부가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고 그리고 이제 그 주목할 만한 건 전장 사업부의 수주 잔고가 이제 100조를 올해 100조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먹거리는 이제 보장됐다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LG전자 전장 사업부 매출이 15%를 넘어섰기 때문에 다른 가전과 이제 TV 부분이 상세할지 안 좋을지라도 전장 사업부가 그걸 상쇄하고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